자, 16년도 입법고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1번 문제, 대학생이 교육 수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회사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호의 상황을 상정합니다. 신호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정보경제학 느낌이 물씬 풍기는 느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를 보고 들어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준비를 해서 장전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타입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평면이 전혀 안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평면에 무차별 곡선 그리는 거, 제가 이제 그 마인드 교재 있잖아요. 마인드 교재. 뭐 필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가 산출량이고, 여기가 보수로 설정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산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하고, 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하니까, 이런 모형의 무차별 곡선이 생긴다 기억나시죠? 그죠? 일단은 여기는 무차별 곡선 가지고 분리균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본적인 틀로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얘보다 더 완만한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상품을 제공해야지 분리가 가능하다. 그거 쓸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쓰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수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식을 따라가야 되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들을 제가 다 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충분히 실전 난이도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에서 준 정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비용함수, 교육의 비용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효용함수는 현재 지금 W 임금 받으니까 효용이 오르지만 비용이 빠지는 것이죠. 비용이 이제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노력 수준 알파벳 2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세타 값이 2고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세타 값이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유형에 대해서 세 개의 무차별 지도를 그리시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시오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만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D 가로축 변수분의 D 세로축 변수로 설정된 함수가 필요합니다. MRS를 그리시오. MRS 함수가 필요해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시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오, 도의하시오의 출발점은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 함수 도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냥 가로축으로 전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무차별 지도잖아요.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점들의 집합이죠. 요거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하면 되고요. 각각 미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상수는 가로축이 뭐였지? 가로축이 교육 수준이죠. 가로축이 2W니까 얘로 전미분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로 전미분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수는 0이고 얘는 D2분의 DW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세타분의 2가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위치를 바꾸면 접선의 기울기 함수는 요거는 세타분의 2 곱하기 알파벳 2다라고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이 올라감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양수가 되는 것이죠. 사실 교과서에 이런 서술을 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둘 다 재화일 때만 이쪽도 효용이 증가시키고 이쪽도 효용이 증가시킬 때에만 MR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재화가 아니고 비재화라면 MR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뭐 고민하지 말자. 그냥 MRS의 뭐 방향성만 파악하면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MRS를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지는 그 후자를 좀 따라가서 MRS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적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를 이제 유발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런 표현 자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추후에 해설지를 개정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코멘트를 달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바꿀 예정이에요. 어찌됐건 자, MRS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고 이미 문제에서 답은 구해놨죠. 자, 무차별 지도를 3개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보시면 되겠죠. 노력 수준이 0이면 W가 바로 효용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그리고 또 2 수준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3 수준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는 디테일까지 설명하셔야 돼요. 함수를 꺼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이쪽이 W고 이쪽이 2잖아요. W가 바뀌어도
접선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아요. 이 값이 똑같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아서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일치한다 정도를 약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아준다면 제대로 그린 것이죠. 그냥 막 그린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세타 값이 누군가는 1이고 누군가는 2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해도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열등한 경우에는 교육을 0으로,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A로 설정하면 유인 정합 조건은 유인 양립성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줄 거예요. 너는 W를 좀 낮게 받고 그 다음에 노력 수준을 0으로 설정해라 라는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이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WH 더 많이 줄 테니까 A만큼의 교육을 받고 와라. 즉 이제 신호 발송 모형이 되는 것이죠. 해설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능력 수준 자체가 지금 문제에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림 먼저 그릴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세로축이 W고요. 가로축이 2라고 했을 때 1점 있잖아요. 1점을 기준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은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 현재 상태는 이 정도 효용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높은 사람은 2를 받아요. 그러니까 1점에서 L하고 2점에서 무차별 곡선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원칙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2점에서 이 노력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 이제 A만큼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력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 점이 아니고 오른쪽 어딘가가 선택점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무차별 지도를 그림을 그려놨을 때 적어도 A 값의 범위는 이 점에서 쭉 연결을 했을 때 이만큼 노력하고 오세요, 2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입해버리니까 양립성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이 점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오른쪽 어딘가를 위치시키면은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높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보다 높은 낮은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만큼 지나치게 A를 높게 설정하면 이걸 선택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효용 증가 방향이 왼쪽 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A의 범위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렇게 능력이 높은 사람의 효용값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면은 적어도 이 왼쪽에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도 사실은 대략적인 어떤 A의 조건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수식이 중요하죠. 비슷한 내용 많이 배웠어요. 능력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은 능력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WH 마이너스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노력 수준이 지금 현재 A이지 않습니까? A의 제곱. 이게 바로 자, 이걸 선택했을 때 자신의 효용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점을 선택하는 거 W, L, 그 다음에 제로. 이거보다 무조건 얘가 높아야지 분리가 되죠. 두 번째, 능력이 낮은 사람은 이거보다는 이게 선택했을 때 효용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짜줘야 됩니다. 따라서 W, L, 이게 높아야죠. 내가 만약에 H라고 거짓말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세타분의 1 A의 제곱이 이쪽이 높아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되는 거거든요. 효용 증가 방향으로 선택을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세타 값이 다르죠. 여기서 세타 값은 이제 2가 되는 것이고 여기 세타 값은 1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나와버렸어요. WH는 2입니다. WL은 1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마냥 쉽진 않아요. 마냥 쉽진 않은데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으면 또 세 번째 문제에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숫자만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또 생각할 여력은 또 많이 줬어요.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합쳐서 2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뭐 분량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프 잘 그리고 목차 하나도 없어도 정답 맞추면 점수가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입법고시에 가끔은 아니고 한 번 이런 문구가 달려 있었던 적이 있는데 문제 초반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쓸데없는 짓 해도 점수는 안 올라가니까 답만 간결하게 작성할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보면 되지 이제 앞으로 푸시면서. 실제로 그게 교수님들의 약간 마인드이기도 해요. 뭐 꼭 목차가 있어야 되고 저도 목차에 대해서 뭐 없으면 점수가 덜 나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차를 꺼내면 그 목차에 책임을 지다 보니 누락 요소를 줄일 수 있어서 목차를 달라는 것이지 논리적인 흐름에 목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일수록 목차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리자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효용함수에 얘를 대입한 것보다는 얘를 대입한 게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효용함수에 이걸 대입한 쪽이 이거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야 해요. 특히 또 이제 분리균형에서는 제가 확실한 분리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안 되니까요. 등식을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등식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요 사이인 것이에요. 이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왜? 능력이 높은 사람이 여기 어디를 주면 이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낮은 사람은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이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3번 문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숫자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만 달라졌지 방식은 똑같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었는가라는 요거는 이제 목차를 달아두면 안 빼먹고 이제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그 스펜스 멀리즈 모형의 그 기본적인 그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괜히 두 번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신호 발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청을 하는데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랄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웃기는 공부해오면 뭐하냐 이거지. 대학교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토익 점수 뭐 잘 나오면 뭐합니까? 제 주변에 그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취미로 중국어 공부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급수가 계속 막 시험 보시는데 따세요. 근데 불안하답니다. 왜냐면 그 제일 높은 등급까지 따도 중국말이 잘 안 되더라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실제로는 그 아주 유의미하진 않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교육을 받고 와도 노력을 기울여도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 요청되는 교육 수준이 더 높아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더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호 행위는 교육 이외에도 현실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냥 나열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찝어내야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지까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케이스별로 달라요. 케이스별로 몇 가지 사례를 꺼내보시면 되죠. 신호발송이라는 거 제가 사례 몇 가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보경제학 전반적인 케이스 문제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사례들은 다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가입 시 대출 심사,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호발송의 기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호발송 기재의 목표는 참살구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수면 위로 꺼내는 것이 목표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꺼내는 작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꺼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중요한 건 1, 2, 3이고요. 네 번째 문제는 그냥 현장 반응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문제 뉘앙스를 캐치하는지. 근데 의외로 막 정신없으면은 그냥 바람직하다고 물어봤는데도 나열식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한번 힐끔 보시고 문제 방향 잡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실물시장, 화폐시장의 균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본 케이스죠. 재정지출 승수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 탄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인즈 통화주의자, 네 번째는 균형 재정 승수를 도출을 하고 뭐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업 중에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쪽에 이제 승수를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제 요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복잡하게 공부를 합니다만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숫자를 주면서 조금 간결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통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구태여 문자를 복잡하게 해서 그 채점할 때 얼마나 힘든데요. 그 조금 틀린 거 조금 감점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주면 틀리면 오답이고 맞으면 정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복잡한 케이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입시라서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뭐 그렇게 뭐 해석하신다면은 뭐 입시라서 뭐 최대치로 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재정지출 승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IS 승수를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ISLM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좌표들을 다 이제 제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ISLM 승수까지 문제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실제로는 재정지출 승수가 화폐 수요 때문에 바뀝니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또 ISLM 승수를 필요로 하고요. 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IS만 가지고는 절대 이제 이 승수를 1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구축 효과가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승수를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ISLM 승수이다. 요거 판단하고 출발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재정지출 승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화폐 수요 함수를 가로 열고 대충 짜맞췄지만 내가 승수를 구할 때만큼은 내가 이제 준비한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IS를 줬죠. IS는 Y는 준대로 쓰시면 돼요. 준대로 쓰시면 되는데 Y는 C에 Y-T0-TY 적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꺼내주셔야 되겠고, 소문자로 적었고, 대문자로 줬죠? 그 다음에 투자는 안 줬지만 마이너스 BR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지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N 곡선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LN 곡선도 P분의 MS 그냥 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제 KY-HR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승수를 구할 때 이거죠. G가 증가하면 Y가 얼마큼 커집니까를 물어보는 것인데 Y를 모두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미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승수를 도출할 수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다만 얘도 이제 소문자죠. 얘 넘기면 돼요. 얘도 왼쪽으로 넘기면 되고 얘도 넘기면 돼요. 상수니까 괜찮고 얘도 얘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이게 문제죠. 그죠? 전미분을 한다라는 작업은 사실 미분할 때 그 변수하고 이제 목적식 사이에서 내가 다 꺼내야 되는 거하고 같은 이유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 R 뒤에 F가 숨겨져 있어요. Y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숨겨져 있잖아요. 이자율과 여기 Y와의 관계식이 여기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개체를 소거한 다음에 수식이 복잡합니다만 왼쪽에 모조리 Y를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나머지를 남겨주신 채로 그 다음에 전미분을 하시면 정부지출 승수도 구할 수가 있고 동일하겠지만 투자 승수도 구할 수가 있고요. 정액세 승수도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작업 역시 뭐 해설지에 보여드린 것 이상으로 칠판에 적을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과정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숫자가 간결해져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쪽은 외무고시 쪽은 계속 그래왔지만 입법고시에서 조금 튀어나왔네요. 두 번째, 재정지출 승수가 화폐의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토대로 설명하라는 것인데요. 이제 정말 단순하게 그래프 모형상으로는 금방이에요.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LN 곡선이 완만하죠. 그죠? LN 곡선이 완만하다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사실 수평이 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위에 수식에 이미 이게 승수가 도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번에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 말하는 거 아닙니까? H가 커지면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H가 크면은 위에서 도출한 승수의 H가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는 밑에 있는 숫자가 더 이제 줄어들고요. 승수가 커지죠. 네, 그 개념 뭐 이거 같은데 뭐 IS가 있고 이제 LM이 만약에 가파르거나 완만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축 효과가 적게 발생하는 쪽이 바로 완만한 쪽이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H가 뭐 늘어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승수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전개하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5점밖에 안 됐고요. 두 번째,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얼마만큼 또 기억이 나는지 부분인데요. 케인즈라고 하면 유동성 함정이 떠올라야 돼서요. H를 무한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주의는 고전 학파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죠.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밑에 무한대가 생기면서 승수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즉, 케인즈는 LM을 수평으로 통화주의자들은 LM을 수직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균형 예산 승수를 도출하고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경우 균형 예산 승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이시오. 배점이 생각보다는 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제가 해설지에 적어놨어요. 균형 예산 승수라고 했기 때문에 T0 플러스 TY하고 정부 지출하고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불변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승수를 도출할 때 배점이 넉넉했기 때문에 더더욱 정석적인 방법을 쓰는 게 문제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y는 c에 그 y 마이너스 뭐였어요? t0 플러스 ty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근데 뭐 균형 계산 승수라면서 따라서 여기 g 집어넣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투자 쪽은 투자 마이너스 BR 이제 플러스 G 하시면 되는데 R 쪽에 그 LN 곡선을 뒤집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괜히 지웠네. 암기해서 적어야 되잖아. 왜 괜히 적었으면 그럼 HR에 이제 L바 플러스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MS 적어주시고 통째로 됐네요. H분의 1 하시면은 대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식이죠. 따라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이자율 자리에 L바 아니요 H분의 1 전체에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꾸 바꿔서 죄송해요. L바 플러스 KY 마이너스 P분의 MS.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IS LM 승수를 도출할 때에는 균형 예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얘를 G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 통째로 G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 정석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도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왼쪽에 y와 관련된 거 다 넘겨요. 1, 마이너스 c, 그리고 요거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h분의 b, k. 그게 y고요. 오른쪽에는 정부 지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여기 1, 마이너스 c죠. 1, 마이너스 c, 정부 지출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전미분합니다. 전미분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델타 붙고 얘가 0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안 바뀌니까요. 또 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정돈을 하면은 그 복잡하게 정석으로 한 거하고 똑같은 수식이 나와요. 1-c h분의 bk 분의 1-c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면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마이너스 b 값은 양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전체 값이 양수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전체 값이 1보다 작아지죠. 이거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정석적인 방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시 제가 칠판에 지금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스스로 연습하셔야 될 문제이고 사실은
원칙대로 가면 쉽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해설지는 가장 치밀한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제안을 해드린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사실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문제였어요. 수식이 좀 몇 개의 숫자로 그냥 대충 좀 편하게 줬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좀 귀찮은 문제였죠. 근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또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입시니까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산문 볼게요. 산문.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산문 자체는 해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사실상 이 자료 자체가 이제 보충 자료처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ISLM 곡선을 이용하여 통화 당국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통화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도표상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토대로 설명하시오. 해설지보다 조금 더 적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골치 아파요. 왜냐면 ISLM 모형은 무조건 단기 모형이에요. 설문에서 장기를 물어봤는데 그 장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모형입니다. 물가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IS 모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ISLM 모형으로 풀라는 것은 아니고요. 봐요. IS 모형을 이용하라고 적혀있지 않죠. ISLM 곡선을 이용하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이 문제는 ISLM만 쓰는 그 모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곡선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를 설명하기 위한 다음 스텝까지도 우리가 꺼내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 생산량 하나 만들어 두시죠. 장기의 L, R, AS 곡선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단기 곡선까지 꺼냅시다. 이 곡선을 쓰라고 했지 물가가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걸 쓰라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얘 왜 이래? 맞지. SR, AS 곡선에 AD 곡선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 이제 문제에서 준 정보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죠.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통 물가 변동이 전혀 없을 때에는 0점에서 1점으로 가서 경기 변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보통 유동성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민간들의 소비를 촉진시키죠. 근데 1점을 기준으로 AD 곡선의 이동폭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AD 곡선의 이동폭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따지면은 사실 이 문제도 아쉬운 게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 단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으면 조금 더 좀 분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가 어떤 단기를 말하는지 되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의미상으로는 여기까지 꺼내야 되는 문제라면 이 단기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서 물가가 이만큼 오르면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LN 곡선이 이곳에 위치하는 게 예상컨대 단기 분석인 것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단기에 대해서 도표를 이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단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조금만 이제 나열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Y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0점 기준이요. 떨어집니다. 0점 기준이에요. 0점 기준으로, 여기 Y가 증가했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의 행위, 별거 없어요. 소비, 투자, 기껏해야 실질 화폐 수요 정도 이제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출하고 통화 공급은 정부의 행위지 민간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Y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 실제로 경제가 이게 균형이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Y의 증가와 이자율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으면은 화폐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증대될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LM의 이동폭만큼 Y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0점 기준이요. Y가 돌아오게 됩니다. Y가 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이 크게 발생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LM이 더 돌아와서 3점 장기 균형은 원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Y는 불변이 되고 0점 기준 이자율도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불변이고요. 투자도 불변이고 화폐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돌아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이요. 실질. 명목 화폐 수요는 통화량의 증가만큼 같이 오를 것이고 실질 화폐 수요는 이제 불변이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 함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마땅치 않네요. 여러분들 보충 자료처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이거죠. 우상향하는 LN 곡선과 우하향하는 IS 곡선에서 일회성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LM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유동성 효과를 누리고 그래프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경직적이라면은 그 점에서 경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이제 관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바로 일시적인 일반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1.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 단기 국채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방식도 적는 게 좋겠죠. 양적 완화하고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어느 특정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다 뿌려주는 정책이에요. 세 번째, 통상적인 침체를 고려하는 경우 펼치는 정책으로 이제 통화 중시 경로가 있고 신용 중시 견해가 있다. 그죠? 이런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유동성 함정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LN 곡선과 이제 가파른 IS 곡선을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보통 펼치는 것이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1번, 시중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기업, 금융기업 등 유동성을 확보시켜 주는데 보통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좀 그러니까 국채가 아니죠. 그런 부실 채권들을 좀 매입해 준다든지 부동산이 문제면 부동산 쪽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그쪽에 집중해서 돈을 쓰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통화량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실 채권만 구매해주겠다. 한국식 양적 완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조선업 쪽을 중심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신한은행 뭐 채권들이 좀 부실해져서 그거 양적 완화 정책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은 그러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통화량도 증가시켜주고 좀 문제가 있는 쪽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문제가 되는 쪽만 도움을 주는 것이 양적 완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말속임이었어요. 안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촛불이 많이 팔린 건 아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실제로 실행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직접적인 효과는 중앙은행이 어떤 곳에 유동성을 확보시켰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엽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실한 부분에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준비해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적어요? 준비하셔야 될 문제이지 뭐 설명 듣고 이해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부 국가에서는 양적 완화가 효과적이었지만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충분히 길게 배점보다 넘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독하면 되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뭐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술의 기준이 2016년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 완화가 종결이 되었죠. 거기까지 서술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이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진행 중 기준으로 서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비슷한 문제가 지금 등장하면야 뭐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어서 지금은 종결이 되었는데 미국이 자생력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실물 투자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대로 이제 출구 전략을 펼쳤고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대안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재고 떨고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재고 떨고 끝났으면은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투자가 올랐는가 보죠. 그래도 약간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게 좀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정책이 철회가 되고 올해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죠. 그죠? 원래 4번 올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연초에 파월 2가 아닙니다. 친구는 아니니까 파월 의장이 안 올릴게 라는 분위기를 줬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는 경제의 안정적인 금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신뢰를 좀 얻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자율이 떨어지면 받을 돈이 많은 국가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좋았어요.
줄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약간 좀 받을 돈이 많다 보니 금리가 떨어지면서 변동금리를 따라가는 경우 실제로 좀 손해가 좀 컸던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정부의 신뢰를 그 민간에게 전달을 해주지 못했어요. 민간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결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민간의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지 먼델토빈 효과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상승 효과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유럽 거는 좀 짧게 끝났죠. 그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펼친 이 무거운 분위기를 타파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수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도까지 문제를 이제 2016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